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돈 쓰는 걸로 보면요. 트럼프보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행적과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강화가 되고 반대로 그만큼 유동성이나 버블적 요소는 해리스가 됐을 때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리스 그 보니까 트위터 같은 데는 네네. 가보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막 공산주의자, 막 사회주의자 막 이런 짤도 돌더라고요. 돈을 하도 풀 것 같아서. 완벽한 사회주의적 분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약간 성장주의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 샌더스하고 결을 같이 해요. 좀 약간 동맹이에요. 샌더스하고 해리스는 돈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바이든 때 그 대학 학자금 대출 면제 있었잖아요. 네. 정책.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정책 발표 때 해리스 부통령은 하나 더 나가서 버니 샌더스랑 비슷한 의견을 주장하는데 뭐냐면 공공 무료 대학을 건립하자. 아예 공짜의 대학을 만들자. 대출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저소득 계층한테 탑의 성장이 아니라 그 부자들의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돈을 가져와서 중저소득 계층한테 뿌려주는 정책. 이거를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해요. 그 대신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죠. 이 가치 철학에는 포용주의, 인권주의,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유색인종에 대한 그 안아줌, 포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 흑인,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유색인종 그 우리 이제 투표자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나가 보면 경제는 그러한 가치 철학이 너무 세게 반영이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의 정책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테지만 지금까지의 발언 행적을 보면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돈은 풀리는데 네네. 이제 해리스의 발언을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가 조금 더 풀릴 것 같다. 더 많이 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는 뭐 크게 막 엄청난 그렇죠. 위기가 오거나 이러지는 그렇죠.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 내에. 그렇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더 풀리고 일단은 금리 인상도 끝나서 이제 인하로 간다는 이 두 가지 조합만 보더라도 금융시장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세부 정책을 트럼프, 해리스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업이 압박을 받는 정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관세 정책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의 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한의학의 소음인처럼 처음에는 막 운동하면 뜨겁지만 나중에 금방 식잖아요. 한국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네. 심각하다고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누가 되든 이렇게 돈이 더 풀린다고 하면 재정 적자가 이토록 심각한데 네. 미국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 한다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4년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 초창기에 그 예산안을 내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이제 지출과 그다음에 수입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 예산안 플랜, 재정 플랜을 이제 발표했는데 원래 24년도에는요 GDP 대비해서 대략 1% 정도 재정 흑자가 난다고 예상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재정 흑자가 마이너스 한 이제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누가 비난은 하지만 그게 미국 경제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괴롭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어차피 기축통하고 우리의 부채, 우리의 채권을 안 사줄이 만무하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이제는 연준 못지않은 유동성의 힘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먼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만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260%가 넘는데 그 부채를
빚을 누구한테 지냐면 다 자국 금융기관한테 지잖아요. 연기금 그다음에 뭐 공적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퇴직연금 펀드 이런 쪽에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게 더 생긴 거죠. 연준만 채권 사주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도 사줄 거고 그리고 기타 나라 이제 쪽에서 한 5% 7%씩 다 갖고 있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진들 불황이 온들 경쟁이 호황이든 미국채를 누가 안 살 거냐 이런 이제 약간은 좀 패권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자만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국하고 일본이 네. 뭐 옛날보다는 안 사거나 덜 사는 스탠스나 발언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달러 패권에 막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권이 이제 뭐냐면은 빚을 질 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 됐는데 이 대학생이 된 이 친구가 이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양자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혼나더라도 욕 먹더라도 그 꾸짖음을 받더라도 아빠한테 한 번 더 달라고 할까? 혼나더라도 그 대신 뭐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제2금융권으로 갈까? 이 결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제2금융으로서 만약에 본인의 소득으로 못 갚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신용정보가 악화되는 게 기록이 한번 남았다가 일이 터지면 이제 부모님이 갚아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반대로 아버지한테 먼저 손을 벌리면은 사실 이제 책무와 약속 그런 것들은 많아지지만 일단 신용 등급이나 경제 활동을 앞으로 이제 초창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취업생으로서 나쁜 출발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경제 신은 죽었다 책에 나왔는데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1등 국가였는데 빚을 누구한테 많이 지게 되냐면 2등 즉 제2금융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이었던 그한테 적이었던 라이벌이었던 미국한테 빚을 대부분 지게 돼요. 근데 재정 구축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이 롤오버가 안 되면서 파운드가 폭락을 하고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달러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중국,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덜 사긴 해도 본격적으로 줄이진 않아요. 1조 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중국은 덜 사죠, 확실히. 근데 중국이 덜 사준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적인데 그한테 빚을 많이 줘놓으면 결국 발목 잡히는 걸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오히려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빚지듯이 안에서 상업은행들이랑 이제 연준이 사주면 오히려 안전하죠. 금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좀 계속 지속되는 거겠네요. 미국의 정책의 트렌드나 이제 뭐 빚지는 방식 그리고 미국이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 그런 거를 패턴을 보시면 그리고 국가들한테 압박을 하는 방식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법보다 주먹이 우선하는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약이나 규정들이 촘촘하게 채권은 누구한테 팔아야 되고 어디까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 연준이 어디까지는 허용해야 되고 환율 정책, FX 정책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이게 촘촘히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지금 그 정책의 틈이 있는 부분을 본인들 유리하게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게 유리하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걸 법제화하고 그걸 다른 국가한테 이제 떠넘기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위법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되게 얄밉게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국방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초창기 2000년부터 2015년만 하더라도 WTO의 메인 그 주 리더는 미국이었어요. 자유무역주의. 왜냐면은 본인들도 많이 팔고 싸게 사니까 좋았던 거죠. 중국이 자청해가지고 공장 역할하면서 너희들은 하청업체 역할로 싸게 물건 주는 거 얻어주는 것만 잘 사오니까 그러면은
가계는 부자인데 원래 미국 가계는 부자 흑자 재정인데 그 가계가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싼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15년 이후부터 이제 그런 흐름이 깨지면서 중국도 에헴 하면서 나도 이제는 기술 국가를 할래. 나도 이제는 뭔가 패권 국가의 역할처럼 네. 할래.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이후부터 무역관세 매기고 그러면서 WTO에 유럽하고 미국이 제소하면서 이거 불공정 무역이다 하니까 그때 많은 이사 그다음에 정책위원들 미국의 사람들이 들어갔던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서 나중에 인도 분이었나 그분이 이제 최종 그 의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중재안을 발표해도 듣지도 않잖아요. WTO는 지금 완전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은. 그렇군요. 그게 네. 중국이 첨단 사업, 고부가가치 네네. 산업 한다고 하면서 네네. 그게 이렇게 틀어졌다고 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한다고 하면서 위안화 그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처럼 CIPS라는 거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세집니다. 싸움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약간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블록 그쵸. 경제로 가고 이렇게 달러가 네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또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은 좀 네네. 올라갔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출연해 주셔가지고 비트코인의 또 상징적인 의미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또 좀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나 뭐 좀 코멘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가격은 제가 감히 예측하기가 지난번에 네. 비트코인이 당장의 어떤 큰 트렌드에서 상승이 힘들 수 있고 디지털 달러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했다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공부나 제대로 하라 막 이러셔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 이후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제의 일부 수단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제 커머디티 원자재와 같은 투자의 대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품 투자의 개념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절대 배척 안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에 그 유권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계층을 갖다 어느 정도 흡수하려는 이제 정책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쓰여지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리스 쪽도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발언을 해요. 트럼프는 원래 그랬었고. 네.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저는 예전하고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불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생기면 큰 트렌드에서 확 상승했다가 그 이슈가 무너지면서 후행적으로 붙으면서 이제는 이제 반감기에서 오히려 증가기로 또 전환이 됐어요. 이러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급등락 패턴은 이제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가격을 계속 지키려는 이제 형태가 더 이어지면서 횡보를 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정책자들도 그렇고 디지털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골드도 투자하지만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같이 투자를 하는 페어와이즈 투자가 이제는 이제 그 제2차, 3차 우리 해치 펀드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 투자 기관들이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 가격이 급등할 거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상품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품의 역할로서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현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이 사상 최고가를 막 네네. 달성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결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정책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최초기로 가면 이제 근본이제였고 근본이제에서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달러 본위제로 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중국이나 이런 이제 국가들과 미국의 대립이 더 강화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중국도 위안화 본위제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안화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본위제를 거쳐온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는 건데
달러를 그렇다고 본인의 통화를 세게 만들고자 하는데 다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금을 사는 거죠. 금을 사서 본인의 가치하고 페어와이즈 시키면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위안화 본위제의 그런 시스템으로 주변 신흥국들이나 중국 인근 국가들, 연관 국가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금과 은을 동시에 같이 사는 구조라 이것을 비트코인과 같이 가는 트렌드로 보기는 조금 가격에 갭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관들이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네네. 지금 뭐 1%가 안 되는데 앞으로 한 3%, 5%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큰 손들이 소위 네네. 그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축적량을 늘려간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지? 우리가 어떤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샀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곤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죠. 약간 오비락 같은 거를 논리적으로 오비가 됐기 때문에 이가 락했다. 그러니까 오비락은 우연인 거잖아요. 원래는. 까마귀가 그냥 날아갔는데 아니, 그냥 날아가서 배가 떨어진 것뿐인데 까마귀가 날면 그로 인한 뭐 기후 영향 때문에 배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좀 많다. 왜냐면요. 이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들 미국에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이유와 철학, 그다음에 왜 포지셔닝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더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제 옹달 책방 나오기 전에도. 근데 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60에서 70%가 투자자들의 그 수요와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 대상의 다변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자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산가인 사람들도 에쿼티나 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는 하지만 하도 이제 MZ에서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디지털,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관심도가 생기는 만큼 포지셔닝을 조금씩 늘리는 정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그런 헤지펀드나 커머더티 투자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원유를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원유 비중은 예전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는 평균 지수 대비 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요. 왜냐하면 원유가요. 변동이 너무 커지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원칙이 전체 합의 변동을 줄이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게 그게 최선이거든요. 왜냐면 어디서 망가질지 모르니까.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러시아가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원유 시장에 대한 사우디의 감산 혹은 비감산 그런 영향, 그다음에 침체 여부, 원유 수요 급감 여부,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잖아요. 한 달은 너무 좋았다가 90불 가면 100불 갈 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유를 넣은 포트폴리오 투자 기관은 변동성의 축소가 아니라 변동성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라면은 차라리 원유 쪽을 줄이고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을 위해서 넣는 게 맞지. 기존 전통 커머디티에는 금, 은이나 뭐 구리, 그다음에 비철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할 만한 대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금, 우리, 니켈, 그다음에 뭐 원자재 중에서 우리가 뭐 대두, 이제 CME 시장이나 이제 우리 미국 선물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 보면은 그다음에 뭐 생우, 그러니까 소, 살아있는 소, 캐틀, 라이브 캐틀,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종류가 다 합치면 20개가 안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에코티랑 채권, 그러면은 사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제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조금 편중을 좀 높이는 거로 생각이 되고, 이것 자체가 가격을 그렇게 급등락시키지 않은 요인은 된다. 그렇다고 이게 더 많이 샀으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걸로 예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죠. 그 자산에 있어서도 이게 좀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신생 자산도 생기고 네네. 그런 차원으로 좀 네.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생각인데 네. 저만의 추측인데 다음에 투자 새로운 에셋은 뭐가 올릴까? 저는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네? 결국엔 디지털에서 나올 텐데 아, 이제 그래요? 코인류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음은 이제 여전히 저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바로 쓰여지기 전에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투자를 했을 때 새로운 또 뉴 트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15년, 16년 네네. 됐는데 이런 게 나올 줄 몰랐고 네네. 또 디지털은 또 빠르니까 네네. 물리적인 영역보다 네네. 아,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네네.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전략적 준비 자산에 준하는 그 네네. 내용을 좀 썼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원유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그 전략적 준비 자산에 이제 석유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비트코인도 향후에 이런 전략적 준비 자산의 레벨로 포함될 수 있다고 혹시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불안감을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셰일 오일이 있고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말 그대로 이게 기본 포트폴리오, 정부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다음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거나 큰 전쟁이나 불안이 있었을 때 그때 가용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유는 원래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원유를 많이 쥐고 있어도 원유,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지금 미국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중동으로 거의 다 가버렸잖아요. 셰일 오일이 있어서 원래는 이 가격 결정력을 미국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중동에 있어요. 그리고 분쟁 리스크, 중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 부분은 저는 뭐 결코 뭐 네거티브하지 않고 저는 포지티브하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가격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느 나라에도 집중돼 있지 않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이 이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영역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원유의 가격 결정력은 준비자산으로서 편입을 해놔도 저쪽에 가 있으면 이거 갖고 있다가 힘들어졌는데 갑자기 가격을 확 다운시키거나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팔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 뭐 금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래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냐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결정력의 힘을 자기들 미국이 더 가져가려고 없었으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반드시 뭐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뉴 에셋이잖아요. 뉴 에셋에 대한 가격 결정력은 결국엔 경제와 금융의 힘을 또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미국의 욕구고 그거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랑 미국 그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네. 보유량이 지금 엄청나고 네네.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네.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그 지금 미국의 아까 그 재정적자 심각한 재정적자 부분을 그 이제 대차대조표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네, 그걸로 흑자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거 이제 적자난 부분 맞추겠다. 맞추겠다. 뭐 요런 그게 저는 사실은 네. 제가 갖는 생각은 그게 디지털 달러로 맞추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결정력, 그다음 비트코인 상승해서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판다는 전제고 비트코인의 제조자가 미국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걸 하겠죠.
거기서 만들어서 팔면 돈 벌어. 그러면 또 적자 갚아. 어. 부채 갚아.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의 생산자는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 달러의 세상이 되면 디지털 달러의 그 생산자는 누가 되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찍으면 되잖아요. 기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디지털 달러 찍어서 이게 처음에는 1불에, 그러니까 1달러와 동일한 가치로 발행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달러가 달러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음에 1불이었는데 그게 달라져요? 이거 혼돈하시는 분 계시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환율에 선물환이 있잖아요. 선물 환율. 그러니까 1개월 후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높게 형성이 되고 가치가 네. 떨어질 것 같으면 낮게 형성이 되고 근데 현물, 현재 환율은 그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달러가 더 빠른 이제 달러 선물환의 개념이 돼서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달러를 같이 올리게 하는 경향성이 생길 거고 네.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 찍어낼 땐 1불이었는데 그런 선물환의 개념으로 디지털 달러가 1.1에 팔린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를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 1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1로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1.1이 되면 10%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연준이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비울 수도 있죠. 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발행을 해서 재무부한테 그것을 수합을 하든지 채권을 빌미로 해서 수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거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팔 때마다. 그 돈으로 쉽게 말해서 1달러 가지고 1.1달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부채를 갚아 나가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재무제표가 이렇게 부채 부분이 좀 줄면서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지금의 달러 대차 대조표는 부채가 줄지만 반대로 디지털 달러에서의 부채는 또 많이 높아져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붓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을 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화폐인 원 달러, 본원 달러에 대해서는 빚이 갚은 거니까 와. 재정 적자는 덜 잡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앞서서 이제 미국의 성장을 앞으로 뭐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이나 또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 없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는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봐주셨잖아요. 다른 지역들의 그 경기랑 경제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된 게 일본인데 네. 일본은 사실 지금 첫 번째는 그 금리를 갖다가 상단을 0.25%까지 높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촉발할 것이냐.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중기축통화 국가였는데 빚을 계속 지면서 재정 적자가 그 예전에 아베 총리 시절에 -1, GDP 대비 -1까지 왔을 때가 제일 좋았었고 그때가 11년도, 12년도쯤이었어요. 그때 미국 경제가 가장 불했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잘 거칠 정도로 경제가 좋았는데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확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총리는 또 바뀌게 되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정책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노동시장의 개혁이었죠. 네. 임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서로 상생 투자,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이렇게 얽혀서 서로 이 주인이 모를 정도로 계속 순환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경영자들의 주인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래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개혁이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근데 그 노동자 운동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3%대 혹은 4%대라는 기준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임금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상사 기업들이나 일본의 이제 중요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는 뭐 이제 살아났다라는 표현보다는 과거의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오면서 사실은 이제 빚으로 다 그동안은 연명을 하다가 이제 정책이 조금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이제 큰 트렌드상 급증하거나 너무 빠르게 좋아지거나 너무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성은 이제 없어지는 이제 정상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도 정상화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올리는 폭은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일본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은 일본의 투자 기관들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평가 차손이 발생하면 이 퇴직연금 펀드의 손실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트러스 총리가 왔을 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퇴직연금 펀드나 많은 이제 공적 연금 펀드들이 청산까지 갈 수 있다,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더디게 올릴 거예요. 우에다 총리도 굉장히 더디게 올릴 거고 과거에도 2015년쯤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구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게 엑시트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유동성과 저금리에 친숙해져 버린 일본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굉장히 고심한 다음에 이걸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완만한 인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되게 조심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 같고 경제는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좋아질 수 있는 큰 트리거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예요? 시진핑 총리가 자신의 철학으로 경제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총리를 본인의 그 직권 그다음에 자기의 그 당 세력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관계없이 진짜 친성장주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리커창과 비슷한 총리를 경제 총리로 취임을 시키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정책들 있잖아요. 레드라인 부동산 레드라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공동부유 이런 것들의 틀을 철폐하면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중국 입장에서 다음 미국의 대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안에는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공하기 위해서 4년 안에는 그런 정책을 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L자형 있잖아요. 그게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만 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서서히 올릴 것이다. 너무 네네. 갑작스럽게 올리면 네. 또 블랙먼데이 네. 같이 또 네. 터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유럽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 가난해졌다. 뭐 네. 독일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고 프랑스도 어렵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는 뭐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럽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영국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이요. 이제 브렉시트 하기 전까지 2000년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영국이 정말 잘 나갔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의 힘을 얻고 그때 거의 다 무관세 정책으로 무역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잘하는 기계가 수출이 너무 잘 되죠. 왜냐하면 독일차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계 품목들의 수출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력 교환도 되게 잘 되고 세 번째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 의학의 최첨단이거든요. 바이오 의학 기술도 이쪽에서 다 트리거를 다 메인쉽을 다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런던 금융시장은 핫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수지의 흑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서비스업 쪽에서 영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내수해서 생성을 해내고 그러니까 영국 부자가 되게 많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그 지적됐던 바가 영국의 부자가 그 상위 10%가 국가의 부웰스를 75%를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양극화가 아. 제일 심했던 게 영국이었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지금은 다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별이 예전에 이제 어떤 영화에서 대사가 있는데 별은 원래 혼자 빛나지 않아.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라고 하잖아요. 영국은 이제 유로화가 맨날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파운드화도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유럽만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면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했지만 유럽 엑시트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유럽이 굉장히 훌륭한 교역 시장이었는데 물건을 많이 사주고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이 사실은 무관세는 아직도 유지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회를 하거나 교역을 끊거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지니까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게 부자일 땐 양극화가 있어도 전체 부자는 정말 잘 살고 중간 부자는 그냥 그래도 괜찮고 저소득층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불만이 있어도 폭동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도 잘 사는 최고 부자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이쪽 중저소득층들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폭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민 운동이라든지 저항, 정부에 대한 저항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은 조세 저항으로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군집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게 원래 이제 예전에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조세 저항이 일부 계층에서 일부만 돈을 안 내면 탈세한 사람 잡아다 가두고 벌금 때리면 되는데 그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나라의 국가 국민이 그 나라의 통화 자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양극화의 폐해가 이제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발과 불만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냐면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예의주의하고 되게 주목할 사례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광대라고 하나요? 줄 위에서 팽팽한 줄 위에서 이렇게 막 평행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감각이나 컨디션이 좋을 때 절대 안 떨어지지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약간 그런 경제예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형적인 요소, 내수의 균형 부분, 그다음에 양극화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요.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지 탑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그나마 한마디로 얘기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서 체력이 계속 좋은 것 같으니까 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버티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큰 성장의 힘이 죽게 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때서야 민낯이 이제 가뭄이 나면은 민낯에 땅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례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좀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고 그와 곁들여서 유럽 경제도 보시면은 우리가 유럽처럼 이렇게 가짜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묶여 있지만 하나로 묶여서 유로화도 출범을 했지만 각기 다른 통화 정책을 얘기하고 각기 다른 재정 정책을 얘기해요. 피그스는 여전히 돈 풀기를 원하고 독일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독일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유럽이 서방권역에서 미국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지만 독일의 총리는 중국과 계속 교역을 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정책도 뒤죽박죽 통화 정책도 뒤죽박죽 외교도 뒤죽박죽 이런 국가의 성장이 어떻게 인류화되면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유럽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되는 저성장 패턴이나 어떤 정책의 어떤 그 비신뢰 아니면은 서로의 연대력 약화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웃고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가장 크게 지탱해 주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못 오르면요, 달러는 계속 높아져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산수학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많은 6개 통화의 가치 대비한 가치로 설정이 되는데 거기서 유로화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은 못난이 2등이 저렇게 계속 못난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달러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이 안 무너지니 감사할 따름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보니까 실제 GDP도 네네.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올해 네네. 조금 오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대폭동을 맞아가지고 참, 야, 유럽이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겠군요. 혹시 그러면 유럽 경제가 네네. 좋아지려면 뭐 아까 중국에서도 되게 심플한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뭐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유럽이요? 네. 그냥 유로화 폐지하고요. 각자 그 원래 쓰는 마르크화 쓰고 각자 통화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 맞게끔 ECB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고 각자의 중앙은행에서 분데스방크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각자 이제 스페인이든지 프랑스 각자의 중앙은행 정책이 자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고요. 다만 교역만 완전히 이제 우리 한 나라처럼 무교역, 그러니까 무관세 교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1, 2, 3, 4등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레이싱 경기를 해요. 근데 3000cc, 4000cc, 500cc가 있는데 이게 힘을 합하면 5000cc가 열심히 달리다가 힘이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500cc가 나름 또 열심히 달리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각자 열심히 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럽 상황은 딱 뭐랑 똑같냐면요. 5000cc, 4000cc, 500cc 자동차를 갖다가 하나의 타이어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같이 달리라고. 근데 그러면 이게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비효율만 그냥. 그렇죠. 비효율이 완전 비효율이죠. 얘는 5000cc는 빨리 엄청 달릴 수 있는데 500cc 때문에 못 달리고 있고 정작 이제 기름 다 닳고 나니까 그때는 500cc조차 못 달리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유럽은 차라리 유로화 그냥 없애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도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정말 딱 봤을 때는 진짜 미국의 홀로 독주 같고 네네. 전 세계가 불확실함이 큰 것 같은데요. 네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뭐 이거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요. 예전처럼 초롱초롱하게 혼자 빛나는 미국은 아니다. 미국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태티컬하게 되게 영리하게 얄밉게 잘한다는데 앞으로 머리 정말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될 만큼 이제는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따리가 많이 풀리는 만큼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자산,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패권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를 채시고 먼저 선점하거나 먼저 관심을 갖거나 공부하시는 그게 직업이든 투자의 방향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참고해 보십사 하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큰 흐름은 바이오 뭐 이쪽하고 네네. AI 뭐 이런 쪽 보면 네네.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